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애경케미칼이고요. 애경케미칼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화학주로 엮여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2차 전지의 업황이 좋지 않을 땐 같이 이런 실망 매물이 조금 쏟아질 수 있다라는 것들도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애경케미칼이 2차 전지에 엮여져 있긴 하지만 실질적인 본체는 화학주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같이 화학주가 며칠 동안 조금 반등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애경케미칼도 같이 반등이 나와주면 좋았을 텐데 현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가 않죠. 그러면 이제 왜 화학주가가 지금 반등이 조금 나와주고 있을까라고 하면은 결국에 중국의 증시부양책, 지준율 인하,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는 LPR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지금 중국에 대한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중국은 힘들 때마다 이런 경기 부양책과 증시 부양책을 위해서 자금을 한두 번 투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끝이 과연 좋았었나? 라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거는 결국에 애경케미칼이 지금 2차 전지로서 좋지 않은 상황이고 화학주로서도 딱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애경케미칼이 밀고 있는 사업은 지금 당장 성과가 나오지 않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가소제 사업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다시 사업 부문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가장 많은 매출 비율을 올리고 있는 게 이렇게 가소제 사업 부분이죠. 그리고 이 비율이 47.4%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런 가소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베트남에도 진출했다라는 거죠. 친환경 가소제는 물론이고. 결국 이제 베트남에 진출을 해서 이제 VP챔이었죠. 그럼 VP챔을 인수함으로써 원래 생산할 수 있는 가소제의 양보다 20%더 정도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만 증설한 게 아니라 베트남에 해외 거점 기지를 세움으로써 중국, 베트남 등 다른 회로 이런 영역을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런 가소제 부분 같은 경우는 PVC를 조금 유연하거나 탄성이 있게 만든 제품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PVC가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건설 시장이었죠. 그리고 이제 현재 건설 시장에 대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작년에 이런 PVC 업체들이 수혜를 봤었던 이유는 인도 건설 시장 때문이라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인도 건설 시장은 세계 규모가 3위인 시장이고 이렇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중저가형에 대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런 PVC가 조금 두각을 나타냈었다라고 전에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중국 시장은 3위라고 했죠. 그러면은 1, 2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하면 1위는 미국이고 2위는 중국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PVC가 많이 살 수 있는 건설업 분야에서 중국이 조금 두각을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 시장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만 보자면 일단 중국은 현재 코로나19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소비 그리고 이제 부동산 그리고 이제 소비의 침체와 부동산이 악화가 됐고 또 23년부터 계속 23년이 아니죠. 계속 지속되었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봉쇄 조치로 인해서 주민들의 일자리와 여전히 소득이 줄어든 상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소비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부동산에 대한 수요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 시대 때 중국의 GDP 성장률 잠깐만 살펴보자면 20년도에는 이제 2.2% 성장밖에 못했고 20년도에는 2.2%입니다. 2.2% 성장을 했고 22년도에는 이제 3% 성장률로 그쳤죠. 하지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22년에 3%였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23년의 목표를 5% 이상으로 잡았고 실제로 23년 성장률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5.2%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보다 과거보다 조금 많이 발전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 2015년부터 2019년의 GDP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은 이때 약 6.7%가 났는데 지금 현재 5.2%다 보니까는 성장 수치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 그리고 일단 22년 성장률의 기저효과를 반영했다라고 했을 때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부동산의 경기 침체와 내수에 대한 상업 생산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제 부동산과 이런 내수의 상업 생산 지수도 계속 부진하고 있는 모습 중에서 미중 무역에 대한 것들도 점점 커지다 보니까 현재 경기 상태가 정말 좋다라고 하기는 힘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부동산 같은 문제는 중국 경제 시장에서 이 중국 전체 경제에서 25%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서 이런 소비 침체와 부동산 악화가 되다 보니까는 작년에는 이제 22년도보다 이런 부동산에 대한 개발 투자가 이제 9.6%나 줄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9.6%나 줄었고 이제 중국의 건설사 이제 비구이나이나 증주그룹 등 부동산 개발 금융 기업 다수가 현재 자금에 대한 유동성이 점점 악화가 돼 있고 파산 상태가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했던 거는 두 개의 기업이지만 훨씬 더 많습니다. 거의 50개, 30개에서 50개에 대한 기업이 이런 채무와 파산에 대한 문제들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의 이제 비제조업 PMI와 그냥 PMI를 비교하다 보면은 이제 건설업과 서비스 도양까지 파악한 이런 비제조업 PMI를 보게 되면은 50보다 살짝 반등한 수치로서 약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겠지만은 엄청나게 뚜렷한 성장치를 보인 모습도 아니고 그냥 제조업 PMI를 보게 되면 여전히 50 밑에 위치해 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중국의 경기가 회복이 될 거냐라고 하면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이런 상황을 알듯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1조 위안 정도를 투입할 거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1조 위안이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 돈으로 약 180조 원을 투자하는 거죠. 결국에 이렇게 1조 위안, 즉 180조 원 정도를 투자하는 거는 중국 정부가 이런 중국의 마을에 대한 개보수나 이런 저렴한 주택 프로그램들을 계속 제공을 하게 되면서 이런 중국 가계의 주택 구매를 촉진하는 데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180조 원 투입하는 것 말고도 이런 추가적인 대출이나 특별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다시 정리하자면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부동산 시장을 조금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낮은 이자에 대출을 해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 대출을 해줌으로써 많은 개발사들이 이런 판자충이랑 조금 오지구역에 있는 토지를 사가지고 거기에 오래된 집들을 철거를 해서 원주민들한테 보조금을 들고 새로운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제 보조금을 받은 원주민들이 이런 아파트를 구입하게 하도록 해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경기를 조금 늘리겠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지금 당장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지금 당장 앞에서 말했듯이 어떤 중국이 증시 부양책을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지준율 인하와 LPR 기준금리 인하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확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만약에 중국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중국 부동산 개발자인 이제 그린타운 중국 홀딩스의 이사회 이장이 했던 말인데 이제 원하고자 하는 대로 흘러간다면 이제 24년 하반기 때는 이제 부동산 산업이 조금 반등할 거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홍콩의 이제 SCMP에 따르게 되면은 이제 경제 회복에 억눌렀던 주택 수요 방출이 올해부터 재개되면서 턴어라운드를 촉발하지 않을까 이런 낙관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거는 인도 건설 시장도 지켜봐야 되지만 중국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이 건설업이 살아날 수 있는 시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동향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한번 다시 살펴보면 좋죠. 과거에 2008년, 2015년에 중국이 이게 증시부양책과 이런 경기부양책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효과를 얻었었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증시를 직접적으로 투입했을 때 효과는 좋았지만 그게 끝나고 나서는
어떤 상황이 일어났었는지 과거의 데이터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애경 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효과를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어, 애경 케미칼은 여러 개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조금 나을 수 있어요.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이 왔다가 다시 하락을 해주면서 점을 조금 잘 시켜주나 했는데 다시 이렇게 13,000원 부근을 이제 뚫어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 이제 지속이 된다면은 이제 완만해진 60평선이 이제 조금 하방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차트적으로도 이제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이제 애경 케미칼을 이제 말했을 때 이 부분 위치했을 때 이 매물대 안에서 고점 부근이다 보니까 이제 눌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만약에 눌렸을 때 가격대가 눌리더라도 지켜주면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런 14,750원, 14,700원 부근과 이제 13,000원 부근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이런 제가 조금 지켜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들을 현재 지켜주지 못하고 다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어서 조금 이제 좀 조심스러운 상황이네요. 그래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떤 차트적으로 크게 할 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말하자면 그래도 최후의 마지노선이 이런 12,000원 부근들은 조금 지켜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이제 가소제에 대한 건설업이 살아나면서 가소제에 대한 수요량이 늘어나게 되면은 직접적으로 애경 케미칼의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건설업이 살아나는 시점에서 애경 케미칼의 수혜를 조금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진짜로 실적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주가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경 케미칼의 추를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애경 케미칼에 대한 추가적인 이슈와 주가의 변동 사항은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애경 케미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DM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